네, 반갑습니다. 지금 10월 7일 이 새벽 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제 개인 강의 끝나고, 네, 내일 그 문학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은 지금 주말이 다 지금 문학회 행사들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군데는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제가 문학상 한 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연락을 받았는데, 뭐 큰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상이어가지고, 거기는 뭐 당선을 취소하든지 해서 시상식 참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제가 3주 연속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늦은 시간이지만, 네, 패드를 꺼내서 우리 21강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11장 강의는 재밌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보는, 경험해보는 세계일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께는 기존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깨트릴 수 있는 또 챕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11장입니다. 11장. 그리고 우리는 21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자, 한 달 남았습니다, 선생님들. 11월 말에부터 해서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농사죠, 이제. 네, 누군가는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수확을 하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씨앗도 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신추문예가 있습니다. 신추문예. 그래서 지방지부터 해서 중앙지까지 작은 곳은 최소 3편, 그리고 큰 곳은 5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부터 써오셨던 시들을 좀 잘 태고하셔가지고 3편만 모아도 한 군데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체국에, 네, 등기 붙이러, 원고 붙이러 가시는 것도 그것도 공부라고 분명히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이건 내가 원래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시를 쓰거나 시를 공부하는 게, 그냥 뭐 내가 취미생활이야 라고 하신다면 제가 뭐 굳이 어떻게 뭐 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서 프로페셔널한 어떤 자기를 얻기 위한, 등단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올해는 별 써놓은 게 없으니까 내년에 하지. 자,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이번 신춘문예 또 놓치고 나면 또 내년에 또 상반기 때 또 다른 공모전을 통해서 또 등단을 노려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신춘문예가 가장 그래도, 예, 줄 없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네. 제가 강의 처음부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쵸? 네. 꼭 올해 꼭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네, 꼭 응모하셔서 시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올해 또 2023년 한 해가, 네,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다 떨어지면 또 그 작품을 또 수정을 해서 또 내년에 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쓴 작품을 도망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고하면 하고 수정하면 할수록 또 더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시도하셔야 됩니다.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징, 그리고, 네, 도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상은 어떤 사물의 형상, 인물이나 사물의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형태, 네, 형태. 본문에 이제 형태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뭐가 된다고요? 시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시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형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정급배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미 3, 4년 전에 이미 이 양식을 제가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등단 이전이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 밴드의 시들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썼던 시들을 올리고 반응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 반응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구조주의적인 문해 사조적인 어떤 지식적인 어떤 바탕을 깔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을 꼽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신 분도 많으셨고, 예. 예, 그런 분들은 여전히 정조치와 자정 관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스님께서는 이 11장을 통해서 새로운 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또 공부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밑에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언어주의와 형태주의시 의 유희정신, 뭐 비슷한 말로 뭐 호모 루덴스 같은 거겠죠. 인간은 오락을 즐기는 인간. 근데 여기서 시를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 운율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자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도상적인 어떤 형태 이거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언어주의나 형태주의는 사실은 60년대에 나왔던 소시르가 주창했던 구조주의, 구조주의의 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0년대 거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한참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적 가능성을 아직도 이런 게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언어주의, 형태주의, 이즘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붙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과거형이라는 과거형. 즉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대상이 그 자체의 에너지로 뭔가 운동성,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하나로 이미 규정돼 버렸다는 거죠. 이게 과거의 것들입니다. 과거의 것들. 야, 이게 새로운데 뭐야? 그래서 아주 이게 뭐 새로운 첨단은 달리는 그런 시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들은 이미 벌써 규정돼 버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원래 현실 그대로의 재현일 수는 없다.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하도록 사회적으로 약속한 추상적 기호에 불과하다. 자, 이런 설명부터 사실은 뭡니까, 선생님들? 바로 이 구조주의, 소시르의 구조주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소시르는 얘기합니다.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특성.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자, 언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성. 사실 이거보다 먼저 앞선 건 언어의 기호성이죠.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내용과 형식으로. 그러면 그 내용과 형식이 언어의 자의성이 뭐냐? 그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연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연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나무라고 발음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기의 기표 이렇게 부르죠. 즉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꼭 필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필연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애들도 나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아프리카 애들도 나무라고 해야 되고요. 저기 뭐 유럽 애들도 나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굳이 나무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구성원들끼리, 언어 구성원들끼리 약속을 해라. 그게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한글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나무라고, 우리 이거 나무 이렇게 표기하고 나무라고 발음하자,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 쓰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틀리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언어의 추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상성, 이게 뭐냐면, 자 선생님들, 제가 지금 단어를 하나, 이름절 단어를 외칠 겁니다. 이 단어를 듣고 탁 생각나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꽃. 자, 옆에 꽃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선생님들? 꽃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네, 전형적인, 네, 네, 세뇌 교육화되어 있는 미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생긴 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그냥 표상화되는 거죠, 표상. 그 뭐냐면, 꽃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나는 꽃이라고 아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꽃은 내가 아는 꽃의 한 종류의, 뭐 진달래든 철쭉이든 국화든 뭐 해바라기든 튤립이든 무궁화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의 어떤 공통된 속성을 하나의 꽃이라는 걸로, 네, 상위 개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추상적인 겁니다. 이 우리가 꽃 하는 순간 이건 구체적인 건데라고, 문학적인 우리가 보통 그 풀이를 할 때 구체적인 이미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언어적 차원에서 보면, 네, 우리 사용하는 언어는 그 기저에 깊이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추상적 기호로서의 언어는 시각적인 글자와 청각적인 음성으로 이루어진 물적 존재로서 그 진료적, 그 재료, 언어적 재료의 변별성이 바탕에 현실을 소환한다. 자음모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현실의 진료성을 재료 삼아 시를 쓰는 일군의 시인들이 있다. 그들은 의미 전달이라는 언어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의도적인 행위죠. 우리가 실용적인 글에서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나 표현들은 지양합니다. 왜? 전달 잘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미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미를 숨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쓰는 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함축성, 함의적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함의하기 위해서 비유나 상징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들이 언어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자, 예전에는 어떻게 시의 대상이 뭐였죠? 오래전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능, 자, 그리고 다산, 뭐 사냥, 네, 풍년, 뭐 이런 것들 기원하는 기원적 태도로서의, 네, 이런 그림이나 문자들이 활용되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교시적 기능, 네,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절개지조를 지켜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선생님들? 네, 이런 것들. 신을 섬겨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다가 이제는 언어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를. 네. 이제 이걸 가장 이제 고도화시켰던 분 중에 가장 한 분이 오규훈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규훈 시인. 자, 아무튼 네, 이들의 시작 행위, 시를 쓰는 행위는
언어가 지닌 문자적, 시각적, 음성적 특질을 최대한 활용해 언어가 가진 원초적 힘을 언어 자체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언어주의의 소산이다. 여기는 언어주의라고 하는 것의 소산이다, 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언어에 눌러붙은 고정관념이 껍질을 찢고 언어가 지닌 의미, 음향, 내밀한 상징에 주목함으로써 시적 새로움과 모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형식들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우리가 사는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주변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가져온 거죠. 언어 자체만 탐구해도 그 안에 수많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이거는 시적인 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들은 시에 외래어를 쓰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은 의미는 우리는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좋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술적 가치를 봤을 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보다 더 우리 한글의 특성이나 한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인들 중에? 저같이 국립국어원에서 책까지 냈던 사람이, 언어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24년 동안 국어를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 저보다 더 국어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선입견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예술적 가치를 좀 다른 층위에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아직도 뭔가 흔히 시인들 어떤 선민 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뭘 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배워, 이렇게 알아야 돼, 깨우쳐 주겠어 내가, 이런 선민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시를, 이 언어를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예술화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미 한 부분을 충분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라고 시에서 쓰는 거랑 애플이라고 쓰는 거랑, 아니면 진짜 원어민 봐줘 애플 이렇게 쓰는 거랑은 전혀, 우리가 독자가 시를 읽을 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시 한 편의 시에서 숫자 하나만 들어가도, 기호적인 게 들어가도 시 느낌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글로 애플 쓰는 거랑 영어로 애플, 알파벳으로 시에다 쓰는 거랑 또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거 무조건 쓰면 안 돼가 아니죠. 왜 쓰면 안 됩니까? 영어도 써도 되고 일본어도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는 거죠. 대신 시는 자신의 어떤 목적한 바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독자들도 넓은 마음을 수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인이 그렇게 쓰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멋만 들었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잘 모르면서.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자가 시를 읽었을 때 그 자음과 모음의 결합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안에서의 어떤 자장의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음상적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에서의 음악성이 이미 다 빼앗긴 상태에서, 제거된 상태에서는 그나마 자음과 모음의 어떤 음상적인 것은 그나마 시의 운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를테면 글자의 뜻과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 글자의 형태나 배열 순서를 바꾸는 것, 글자의 조합으로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것, 넓은 의미로 특정한 아이콘을 사입하거나 언어 이외의 시각적 이미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형화된 시의 형태를 파괴하려는 형태주의 소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태주의 소산이다. 언어주의 소산이기도 하고 형태주의 소산이기도 한다.
그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르네상스 때도 있었고 17세기 때도 있었고 우리 19세기 우리도 김사카시, 파짜시 같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짜시가 뭡니까? 한자를 붓으로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걸로 시를 쓰는 거죠. 하나의 언어 유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시 형식은 때로 특별한 방식으로 해독되어야 할 암호로 변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이미지만으로 자신의 언어를 사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시는 기표만으로도 시가 될 수 있다. 아는 거죠. 그 빈 공간은 누가 채웁니까? 독자들이 스스로, 수용자들이 스스로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찰스 샌더스 퍼스, 예, 역시 이 사람도 구조주의 학자입니다. 구조주의 학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쭉 한 달랑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즉 언어의 도상성과 음성적 형상성. 자, 이걸로 이제 히트를 쳤던 애가 바로 랭보 아니겠습니까? 랭보. 일종의 기호로서 다른 대상을 대신하는 상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시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럼 여기다가 십자가, 죄송합니다. 다시. 네. 십자가, 십자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시에다가 이런 부분을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자, 이것 자체로서의 어떤 형태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아예 여기다가 뭐까지는 로고스, 네, 이데올로기까지 추가한 아이코놀로지가 등장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 네, 저는 이건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소개되기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정급배 시인도 이제 여기에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이 새롭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기원을 오래 전부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인들이 능기적 그리다가 미술 분야에 빼앗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문자 디자인이죠. 문자 디자인. 네. 이미 이거는 이제 뭐가 돼버렸습니까? 미술의 한 분야가 돼버렸죠. 디자인의 한 분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미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우리 건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것도 사실 웃긴 얘기죠. 제가 그냥 선생님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미술에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하는 이 양식 안에서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의 특이점이 있어야겠죠. 그 경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미술에서 이미 했던 거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표절이죠, 표절. 예. 굉장히 희박한 상상에서 나온 결과물로밖에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술 분야와의 어떤 경계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다른 시각 매체, 즉 낙서나 회화, 사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낙서시, 회화시, 사진시, 디카시 등을 추가하려고 한다. 요즘은 경량, 예. 요 중에서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게 디카시 아니겠습니까?
티카시. 자,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티카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특정 교수가 티카시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교수가 속한 문학 단체가 이 티카시에 관련된 티카시 연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권력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권력화. 자기들이 쓰는 게 티카시라는 거죠. 원조라는 거죠. 딴 거는 티카시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에 그리고 사진에도 뭐야 그 실제 진짜 좋은 사진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도 사진 나름대로 어떤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로 한 부분을 드리게 됐으니까. 근데 뭐 과도한 필터링 뭐 필터 이런 거 자제한다. 아니요. 시에 그 효과가 있다면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걸 함부로 규격화시키고 재단합니까? 4줄에서 5줄 이내에 시적인 언어, 시적인 문구 이것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규격화시키는 거죠? 이걸 안 지키면 티카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고 말죠. 아니고 말죠. 그래서 제가 썼던 시 2023년도에 지금 발표한 시 중에 앨리스 프로젝트라고 했던 시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계 도면에 놓고 시를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티카시라고 쓰지 않습니다.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티카시란 말 자체 용어 자체가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선생님들 이거. 디지털 카메라 뭐 그때 옛날에 유행했던 디지털 카메라 거기서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누가 티카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권력화되어 있는 이 티카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활용해서 좀 더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훨씬 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우리 문학사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듯이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비호입니다.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한 분야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네요. 네, 잠시 5분 쉬었다가 선생님들 제가 다른 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